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연상한가 시즌2 오늘 또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저희 방송은 8시부터 11시까지 진행이 되죠. 그동안의 정보 모두 다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TV를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와 오늘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는 실시간 한마디기는 오늘도 나가고 있습니다. 채팅창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의견들 남겨보시고요. 저희가 바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쏙쏙 뽑아서 또 피드백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적극적으로 의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특이점에서는요, 세 가지를 짚어볼게요. 오늘 뭐 강하지는 않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동반으로 이제 빨간불을 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 반도체주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지, 그리고 대형주가 가는 건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테슬라 급등하면서 2차 전지주, 소재주 나란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더 갈 수 있을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전기차의 상승, 특히나 테슬라의 상승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죠. 자, 그리고 자동차로 넘어갑니다. 현대차, 기아, 전기차에 21조 원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내 전기차 과연 본격적으로 질주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제 갔었던 자율주행 관련한 자동차 부품 관련한 기업들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월수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수익률이 좋아서 어깨가 딱 올라가 있습니다. 득이양양한 월수팀입니다. 왼쪽부터 우리 최창주 매니저님 나오셨고요. 가운데는 한균수 매니저님, 오른쪽에는 이가람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최창주 매니저님은 굉장히 트렌디한 그런 옷을 또 입고 계시는데, 이제 임민수 아나운서가 그 지난번에 저희 사진을 보고 같은 옷을 입고 나오던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카톡이 왔습니다. 매니저님, 독거노인 매니저님을 이렇게 옷을 하나 또 사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제일 트렌디한 걸로 저렴한 거 하나 사드리면 어떨까 했는데 어떠십니까? 딱 제 스타일입니다. 이게 보니까 이 대한민국을 그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태극기 문양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태극기요? 대한민국 그 대표 예. 딱 스타일이 나오잖아요. 응? 대한민국 대표. 그 운동선수도 했을 때 뭐죠, 그게? 국가대표. 국가대표. 대한민국 국가대표 증권 예. 매니저. 오케이. 네? 오케이. 너무 아니, 좋으니까 횡설수설한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네요. 보세요, 이게. 예. 딱 나오잖아요, 자세가. LNF 보셨나요? LNF요. 한번 요때 한번 자랑지 한번 하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자랑하시느라 바쁘시겠어요. 옷 자랑하랴, 종목 자랑하랴, 여러 가지. 제가 또 독고 또 매니저로서. 네. 독고다이. 저희 와이프 보면은 이제 큰일 납니다. 네. 왜요? 내가 독고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독거노인은 아니다. 그건 엄청나게 뭐랄까 트렌디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 우연찮게 그게 그 시기적으로 틀린데 예. 제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색깔 자체를 특히 빨간색 그 많이 들어가는 옷을 좋아하는데 예. 가지고 우연찮게 또 선물을 받아가지고 제가 또 리턴을 또 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가람 매니저님은 옷 어떠세요? 좀 최창주 매니저는 뭐 시원하신 것 같은데 의류 포트폴리오가 좀 늘었다는 의미에서 괜찮죠? 누구요? 최창주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아예 관심이 없는 상황이에요. 관심이 없는데 이렇게 보더라고요. 예. 어쨌든 지금 뭐 새로운 옷을 입고 최창주 매니저가 또 열심히 또 신이 났기 때문에 또 좋은 아이디어를 또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또 새 옷, 새 마음으로 특이점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특이점부터 달려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특이점은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반가운 상승, 국내 반도체주 상승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세 분은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삼성전자 0.8%, SK하이닉스 0.7%, 상승률은 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욱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고 있다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반가운 소식 아닐까 싶기도 한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악재만 나와주지 않는다면 국내 증시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반도체주 앞으로
쭉쭉 수급이 또 들어올 것이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반도체 얘기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요. 판넬 보여주시죠. 자, 최창진 매니저님 판넬로 가봅니다. 소부장, 삼성전자, 투심 무슨 뜻일까요? 소부장은 상승할 가능성이 많고요. 왜냐면은 삼성전자가 계속 약간 하락하지 않고 강보합 조금 상승 이 정도만 유지를 해도 코스피 지수 버팀목, 하락에 대한 버팀목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예. 지수가 올라가니까 약간 외국인들의 그런 투심을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교수 매니저님 판넬로 가봅니다. 환율 플러스 3나노. 3나노 수율 잡았다라는 이야기와 환율이 받쳐준다면 그러면 쭉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환율이 오늘 꺾여가지고 예. 환율이랑 딱 데칼코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이가람 매니저님 판넬은요. 방향은 위로. 그 위로라는 뜻은 삼성전자 여기서 이제 쭉 더 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삼성전자만 놓고 본다면은 당연히 환율을 봐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강하게 버티는 구간에서는 결국 소부장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반도체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방향성은 위에 있고 그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여러 가지 변수는 또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의 판넬 다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한기수 매니저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환율하고 삼성전자 흐름하고 데칼코만이다. 외국인 수급 영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고 플러스 원동력이 되려면 3나노라는 부분에서 어떤 소식들이 추가적으로 좀 나와줘야 됩니까? 일단 차트 띄워놨는데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 얘기하는데 환율을 놓고 같이 얘기했어요. 제일 위에 있는 게 삼성전자고 두 번째가 코스피 지수고 가장 밑에 있는 게 환율입니다. 환율 잘 보시면 최근에 보세요. 지금 이게 좀 잘려가지고 다 안 보이는데 좀 옮겨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환율 최근 부분만 땡겨가지고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280원대까지 갔다가 60원대로 오늘 들어왔거든요. 근데 환율이 큰 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환율 내려가다 저점 찍을 때 바로 고점 나오고 환율이 올라가니까 빠지다가 최근에 살짝 고개를 환율이 돌리니까 내려가니까 바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원래 삼성전자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환율이랑 데칼코마니처럼 움직일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환율이 꺾여야 된다고 오늘 하루 또는 뭐 지난 며칠 동안 살짝 이제 빠져가지고 환율이 이게 뭐 연속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환율이랑 연동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뭐 기술력 얘기는 조금 있다가 다른 분들 코멘트를 하신 이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지난 며칠 동안 이게 그 고개를 살짝 들어놓은 게 환율 외에 무슨 특별한 재료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최근에 딱 이 구간 올라오는데 특별한 재료가 뭐가 있겠어요. 특별한 거 없었고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인 거 다 알고 삼성전자 제외하고 하이닉스도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익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통계를 낼 때 코스피 상장사, 코스피 200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 회사들 실적을 통계를 낼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고도 내요. 삼전 하이닉스가 실적을 너무 많이 내니까 걔네 때문에 왜곡이 돼가지고 다른 종목들 실적 다 깨졌는데 삼전 하이닉스 잘 나오면 좋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너무 크니까 걔네가 덩치가.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당연히 서프라이즈였고 그 두 개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대표주들의 1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됐잖아요. 통계를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도 전체 이제 업종 대표 종목 10개라면 5개 이상의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이번에. 종합지수를 펀더멘탈로 봐도 괜찮고, 지금 환율 이제 돌아 나가는 딱 그 구간만 놓고 봐도 너무 직관적이잖아요. 딱 봐도 이거 더 이상 환율 관련해서는 설명이 이제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완전 데칼코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라야 되는 건 그냥 환율 내려가기를.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원달러 환율 1200원 후반대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 범위에 들어오고 있다. 내려가서. 비정상의 정상화.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환율이 앞으로 더 내려간다 쪽에 많이 무게를 두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그 달러 인덱스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달러 인덱스랑 원달러 환율이 거의 지금 똑같습니다. 움직이는 게. 예. 그래서 인덱스가 좀 내려와야 되는데 인덱스 올라간 이유는 당연히 시청자분들 다 아시는 긴축 속도 빠르게 한다, 기준금리 인상 속도 더 올려야 된다. 이러니까 당연히 이제 달러 선호 현상이 심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제로 기준금리가 이제 인상이 되고 50bp씩 앞으로 몇 달 동안 계속 올릴 텐데 그럼 계속 올라가겠네요. 달러 인덱스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올린다고 얘기할 때 인덱스가 세지 실제로 예상치를 눈높이를 높여놓은 다음에 실제 인상이 진행되면 인덱스가 꺾여요. 원래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 달러 인덱스 고점에 다 왔다고 보고 원달러 환율도 지금이 거의 고점이라고 보고 지금 움직이는 1200원 후반대도 최근에 좀 내려왔지만 그래도 원달러 환율이 너무 위에 구간에 있어서 정상이 아니라고 본다는 겁니다. 네. 이가람 매니저님 지금 한기수 매니저님 말씀하신 거에 어느 정도 좀 동의하세요? 네, 동의를 하고요. 예. 제가 환율적인 거는, 그러니까 환율적인 거랑 수급적인 거를 제가 좀 화면에 보여드리면서 예.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화면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오늘 분봉이에요. 30분봉입니다. 위에 캔들로 있는 거는 삼성전자고요. 아래에 있는 거는 환율인데 제가 특이한 거 보여드릴 거예요. 아래에 있는 게 원달러 환율이 아닙니다. 아래에 있는 거 중국 위안화예요. 예, 지금 달러 위안화거든요. 근데 달러 위안화가 내려가니까 삼성전자 위에 올라가 있죠? 달러 위안화가 올라오니까 삼성전자가 빠집니다. 달러 위안화가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가 올라가죠. 이게 지금 되게 특이한 현상인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냐면 요거를 이제 우리나라 환율하고 달러 환율하고 이 달러 위안화 환율의 일봉 차트를 선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위안화가 너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달러 위안화가 너무 강세였다는 얘기는 저희 그 위안화 약세였다는 건데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도 문제가 있지만 달러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위안화 자체가 중국에서 봉쇄가 이어지고 있고 달러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중국 자체적으로 지금 달러 위안화 지수가 계속 올라갔어요. 그거를 지금 달러원이 따라갔던 영향이었던 거였는데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중국 증시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셌던 거였고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셀 수밖에 없었던 영향이었던 상황이었는데 요거 다르게 놓고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달러 환율이 국내 내부적인 요소였다면은 약간 문제였겠지만 지금 외부적인 요소가 더 많아요. 지금 달러 인덱스도 계속 올라갔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고점 찍은 자리가 달러 위안화랑 지금 원달러 환율이 똑같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중국 쪽 환율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고 달러도 영향을 받고 있고 지금 결국에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우리나라의 환율이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최근에 이제 달러 위안화가 내려가는 이유들을 보게 되면 상해 봉쇄가 풀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얘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중국의 상해가 이제 봉쇄가 다 풀려 나가는 게 6월 1일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6월 달까지 이 달러 위안화가 얼마나 내려갈 거냐. 그럼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달러 원 환율도 요 달러 위안화가 다 끄집어 내려가 준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이제 환율로 움직이는 종목일 수밖에 없는 게 외국인들의 비중이 50%가 넘어가는 종목이라서 이거 환율을 놓고 외국인을 매매를 하는 종목이니까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환율에 민감해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기관들이 좀 사고 외국인이 샀는데 실제로 수급을 보여드리면 지금 선물 같은 경우는 어저께는 외국인이 샀다가 오늘은 또 기관이 좀 샀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지금 여기서 다 전체적인 화면을 보시면 좋은데 그것까지 볼 수가 없으니까 예. 좀 설명만 드려보면요. 지금 시장 자체가 프로그램 매매가 굉장히 많고 매크로 환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백워데이션이냐 콘덴고냐 이것도 봐야 되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보면 선물은 사는데 주식을 산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오늘은 선물을 팔고 주식을 샀거든요. 근데 그동안 모습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살 때 기관들이 코스피를 샀습니다. 반대로 그날은 외국인의 주식을 팔았는데 이게 왜 금융투자가 사고 지금 보게 되면 코스피를 봤을 때 연기금이 크게 산 적은 없었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증시 54포인트 올라갔던 날도 금융투자가 샀지 연기금이 크게 사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날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똑같이 선물을 13일날 대량으로 삽니다. 이렇게 요 날이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외국인들 선물을 사게 되면
프로그램 때문에 기계적으로 금융 투자가 기계적인 매수가 현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선물 지수가 코스피 200을 기반하기 때문인 건데 결국에는 기계적이고 프로그램 매수, 환율 쪽으로 연동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증시 자체가 환율이 어저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10원이 하락을 합니다. 예. 뭐 비트코인도 아니고 뭐 환율이 뭐 10원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지수와 이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일반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다른 때도 원래 정상적이지가 않은 게 주식 시장인데 지금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움직임, 그다음에 지수의 움직임들은 결국에는 수급에 따라서 환율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기관이 많이 샀다, 외국인이 많이 샀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샀다라고 하기보다 우선은 매크로적인 환경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사고 팔고가 나타나고 있을 뿐 진짜 샀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방향은 위쪽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8만 전자는 언제 갈 수 있어요? 그건 이제 환율이 조금 더 내려와 주면 아마 1,200원대로 내려와 줄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1,200원대 초반? 1,200원대 한 1,200 지금 60원, 70원, 1,200 한 40원대까지만 내려와줘도 삼성전자의 위치는 지금 위치보다는 훨씬 위에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6월달 결국에는 핵심은 달러도 달러인데 중국 봉쇄가 언제 어떻게 빨리 풀릴 거냐 그에 따라서 달러 위안화가 얼마나 더 빠져줄 거냐 여기에 저는 더 핵심 포인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최창준 매니저님은 그 소부장 얘기는 조금 있다 하고 삼성전자로 봤을 때 8만 전자 언제 갑니까? 제가 삼성전자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왜 소부장을 얘기하시나요? 항상 삼성전자 얘기하시면 화면 소부장 한번 얘기하시길래. 예. 아니, 좀- 화면이요? 네,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예. 오늘도 시청각 자료가 준비가 돼 있나요? 당연하죠. 역시 선물을 드리니까 뭐 열심히는 하시네요. 예. 한번 보시면은 삼성전자 주가는 어쨌든 간에 그 디램 가격하고 굉장히 연동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이 약간 이렇게 파란색 그 선 말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이제 삼성전자 주가 흐름인데 이게 딱 연동돼서 움직이는 게 DDR4 8기가 스팟 가격하고 거의 주가 흐름이 거의 연동돼서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약간 실선으로 돼 있는데 약간 그 하늘색 그 선이 그게 DDR4 8기가 그 이게 이제 중장기 거래 가격 같은데 이게 딱 맞물리면서 삼성전자는 디램 가격하고 굉장히 연동되는데 아직까지 디램 가격이 하락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락은 멈췄는데 이제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긴축을 많이 하잖아요. 긴축을 많이 하기 때문에 통화 중과율이 감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 흐름 자체는 지금 약간 연한 하늘색 선으로 돼 있는 게 하늘색 그런 뭐랄까 이게 뭐라 그러죠? 선이 아니라 그렇게 돼 있는 게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고 그다음에 선으로 돼 있는 거. 약간 진한 그런 선으로 되어 있는 게 통화 중과율인데 통화 중과율이 긴축을 하기 때문에 통화 중과율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시장의 유동성이 좀 약간 축소가 되잖아요. 긴축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물리면서 지금 삼성전자 주가 흐름은 저는 7만 전자까지는 갈 수가 있는데 8만 전자는 쉽지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8만 전자 쉽지 않을 거다? 네. 한기수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세요? 8만 전자가 욕심이라는 분들도 있고. 구는 욕심입니다. 솔직히. 제 구는 생각은 욕심이다. 그래요. 구는 욕심이고 8까지는 될 것 같다. 음. 환율 레벨 보면 사실 저 말이 안 돼요. 지금 환율 수준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계약 가격 같은 걸 보여주셨는데 현물 가격이 이제 올라오면 고정거래가가 따라가잖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물가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근데 올라가다가 이제 바로 이제 매가리가 없이 밀려버렸는데 언제 밀렸냐면 중국에서 일부 주요 도시 봉쇄한다고 얘기 나오자마자 그때부터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삼성전자 관련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만 환율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지금 레벨에서 더 내려가는 게 저는 넌센스고 환율이 무슨 1,350원 올라가고 그러지 않는 이상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봉쇄가 또 가나 매니저께서 말씀을 잘해주신 것처럼 중국 봉쇄 완화를 단계적으로 3단계에 걸쳐서 하는데 이번 주 월요일에 1차 완화 시작을 했고요. 다음 달인 6월 1일 벌써 얼마 안 남았으니까 2주 정도 남았으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6월 1일부터는 완전 봉쇄 해제에 들어간다고
상하이 시당국에서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물론 갑자기 확진자 다시 폭발하면은 또 셧다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 그래요. 그래서 중국이 빨리 뭐 물류망이 좀 안정화가 되고 중국 공장도 돌아가고 사람들 출근하고 그렇게 되면서 공급망이 좀 해소가 돼야 중국이 또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가장 많이 수요하는 소비하는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이 좀 풀려야 된다. 환율이랑 중국 문제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은 환율이 어느 정도 좀 받쳐주는 상황이라면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건 좀 오바다. 그렇죠. 더 떨어지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원달러 환율 1,300원 넘어가면 더 내려갑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넘은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예. 1,300원 넘은 적이 거의 그 서브프라임 때 잠깐 넘었고 IMF 때 잠깐 넘었습니다. 네, 지난 20년 통틀어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이 3나노 아까 그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뭐 기로에 서 있다, 뭐 밀렸다, 아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주가 레벨은 조금 저렴하다고 판단을 하세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렴한 편이죠. 삼성전자가 이제 PB나 PE 밴드에 좀 정직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밴드 하단에 있는 것도 팩트고 1분기 숫자가 너무 잘 나왔죠. 하이닉스도 잘 나왔고 마이크론도 괜찮게 나왔고 그렇다고 다음 분기 전망치가 안 좋은 것도 아니죠. 근데 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환율 문제랑. 왜냐면 환율이 환율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회사의 그 특성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사잖아요. 그러면은 반도체 업황을 좋게 봐서 사는 걸 수도 있고요. 삼성전자가 핸드폰을 잘 팔아서 사는 걸 수도 있고요. 한국 시장을 사는데 살 게 없어서 사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마지막에 말씀드린 게 한국 시장을 대표하는 그 대표성이잖아요. 환율 때문에 문제가 되면 외국인은 가장 먼저 던지는 게 그냥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입니다. 그냥 기계식으로 던지는 거예요. 환율 맞춰가지고. 그래서 시스템으로 그냥 아예 이거는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뷰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앞으로 실적 전망이라든지 이런 펀더멘탈과 관련된 문제가 전혀 이제 개입이 안 돼 있고 그냥 환율 내려가면 한국 증시 매도해야 되니까 올라가면 한국 증시 팔아야 되니까 그냥 삼전 하이닉스를 매도하는 한국 시장을 매도한 개념인 거지 이게 종목에 대한 매도 개념이랑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환율이 더 중요하다. 네. 저는 다른 관점에서 하나 이야기 드려볼게요. 예. 삼성전자가 최근에 8만 원이 고점이거든요. 1월 초가. 2022년도 1월 초가 8만 원이란 말이에요. 8만 원. 근데 지금 8만 원인데 지금 6만 8천 원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면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삼성전자가 다른 그런 메이저 그런 그 반도체 기업들, 미국의 AMD라든지 인텔이라든지 또 장비주들 같은 경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ASML 이런 애들보다 적게 빠졌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보시면은 정확하게 12,000원이 빠졌는데 퍼센트로 따지게 되면은 15%거든요. 15%인데 미국의 최고의 종목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AMD 같은 종목이 실질적으로 반도체 그 CPU 같은 거 만드는 기업인데 AMD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청나게 빠졌어요 지금. 지금 164불에서 100불이니까 지금 60불이 빠졌으면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죠? 거의 뭐 40%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러면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자체가 밸류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실적이 뭐 부진하게 완전히 전년 대비했을 때 감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그런 반도체 종목들보다 안 빠졌거든요. AMD라든지 또 최고의 종목들 ASML 같은 그런 종목들 보시면은요 엄청나게 빠졌어요. ASML 기존에는 못 올라갔던 종목인데 ASML이 검색이 좀 안 되는데 다른 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인텔 같은 종목도 인텔 같은 기업도 지금 최근에 1월 초부터 56불에서 지금 44불이니까 삼성전자보다 다 많이 빠졌어요. 20% 이상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예. 삼성전자는 저평가다. 그럼 성장성에서는 아니고요. 그럼 사실 거예요? 성장성에서는 아니고 예. 그냥 가치로 봐서는 저평가다. 그럼 최창주 매니저님 매수하실 거예요? 저는 원래 안 했는데 예. 삼성전자는 저평가기 때문에 안 빠지는데 지금 상태에서 투자를 한다면은 저는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 뭐 AMD라든지 AMD, 또 엔비디아. 인텔이라든지 네. 엔비디아라든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ASML 홀딩스, 또 랩리서치 이런 기업들 랩리서치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완전히 빠졌어요. 완전히 그냥 뭐 한 30%씩 이상 빠졌거든요. 이게 랩리서치인데 1월달에 고점이 731불인데 지금 510불이거든요. 그러면 얼마가 빠졌냐면 220불이 빠졌거든요. 30% 빠졌어요. 삼성전자 12% 빠졌어요. 14%죠. 12,000원 빠졌으니까 8이든 8, 5, 4. 근데 먼저 맞았으니까 삼성전자는. 아, 그래도 먼저 맞았어도 외국인 지분이 꽉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추가 매수는 잘 안 할 거예요. 뭔가 획기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에 뭔가 나오기 전까지는 삼성전자는 더 포트를 채우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이 지금 꽉 차 있는 상태입니까? 오히려 비어 있는 상태 아니에요? 많이 차 있죠. 삼성전자 지금 현재 외국인 지분이 얼마냐면은요. 외국인 지분이 자 50%예요. 50%. 50.77%야. 50.70%요. 그리고 한 달 전에 그럼 지분은 51.6%.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 보니까 많았을 때 지분이 많았을 때가 52.몇 퍼센트 정도. 그러니까 가장 많이 샀을 때도 52%고 지금 외국인들 지분이 50.77%니까 거의 외국인들은 이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얘기하면 이거죠. 외국인이 자기들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뭔가 예. 좋은 그런 뭔가 있으면은 조금만 사도 올라간다는 거죠. 예. 기관도 같이 사주기 때문에. 근데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모멘텀이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주 그러면 하나씩 들어보고 요거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련해가지고 반도체 지금 담아야 된다고 한다면 저희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얘기를 했지만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하실 수 있는지 어떤 종목을 좀 주실 수 있는지 어제 사실 저희가 반도체 2차전지 종목을 화목팀한테 받기는 받았습니다. 근데 같은 생각이신 건지 아니면 다른 종목을 보시는지 이가람 매니저입니다. 일단은 그냥 수급적으로만 말씀드려보냐면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 원익 IPS가 최근에 연기금하고 사모펀드가 대량으로 매일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원익 IPS가 이번에 뭐 P3에도 다 납품이 들어갈 거고 지금 삼성전자 쪽 투자 얘기도 나타나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원익이랑 삼성이랑 제일 친한 그룹이다 보니까 이번에 원익 IPS를 연기금하고 사모펀드가 지금 계속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빠지지 않고 어쨌든 계속 지금 박스를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가 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금 하나를 담아 본다면 원익 IPS도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박스만 뚫어내주면은 다시 한번 더 위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최근에 제우스라고 해서 이 종목도 있는데 장비 종목인데 이게 지금 중국 쪽에서 지연되고 있던 게 있다 보니까 종목이 이번에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실적 확인하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실적이 안 좋구나 이거를 확인하니까 오히려 반등이 나타나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 건데 결국에는 좀 지연이 된 것뿐이지 그게 다 안 좋다라는 내용이 아니라서 그래서 뭔가를 이제 반도체 뭔가 좀 잡아본다면 지금 납기 지연 때문에 종목이 좀 빠져 있는 거, 뭐 제우스 아니면은 뭐 삼성전자 그냥 팹을 봤을 때는 좀 수급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뭐 원익 IPS 정도, 요 정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길수 매니저는요? 저는 그 처음으로 삼성전자. 삼성전자? 저 삼성전자를 담자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팬 관리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오늘 이 정도면 해야 돼요, 삼성전자. 그리고 제가 어떤 강력한 포인트에서 제일 강력한 포인트가 뭐예요? 제가 또 이거 준비한 거 예,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호. 첫 번째, 삼성전자 공장 있죠? 평택 캠퍼스입니다. 내일 모레 오는 거 아시죠? 바이든 예.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한국 오자마자 제일 먼저 가는 데가 평택 공장입니다. 그렇죠. 1번이에요, 1번 저기가. 그리고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평택 P3를 이미 사전 답사 그 동선까지 한번 가서 체크를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P3가 여기 있잖아요. P3가 여기 있고 P1에서 6 이걸 다 합쳐가지고 평택 캠퍼스라고 하는데 평택 캠퍼스 부지 면적이 여의도 면적이랑 같습니다. 저게 지금 여의도예요. 한 개 캠퍼스가. 그리고 뭐 가장 큰 폐비고 제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1분이 여기 일정을 보면 오늘 2022년 상반기 끝나가잖아요. 하반기부터 P3가 가동 예정. 실제로 지금 장비 입고 중입니다. 그리고 평택 네 번째 공장인 P4가 내년 하반기부터 가동 예정으로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근데 내년 상반기로 저거 당겨졌습니다, 지금.
몇 달 당겨졌어요. 더 빨리 짓겠다고. 그리고 P3랑 P4 합쳐가지고 들어간 돈 80조 원 정도 보고요. 두 동 합쳐가지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번에 실적 발표 지난번에 할 때 컨퍼런스 콜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기마다 삼성전자가 장비 투자에 돈을 얼마를 썼는지를 발표하는데 삼성전자가 1분기에 장비 투자액에다가 7조 9,200억을 썼대요. 8조 원을 안 쓴 거잖아요. 7조 9천억. 참고로 작년 1분기에 8조 5천억 썼습니다. 그러니까 6천억을 덜 쓴 거예요. 올해 1분기에. 아니 투자를 저렇게 많이 한다고 하면서 왜 1분기에 투자를 했던 장비 투자 금액은 작년보다 오히려 더 줄어들었냐. 최근에 소부장들 실적 발표하는 거 보면 아시죠? 소재 부품주는 실적 잘 나오는데 장비주는 그냥 그런 거. 그 이유가 삼성전자 설비스 투자 금액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1분기에 6천억 정도 줄었거든요. 전년 대비해가지고. 왜 줄었냐? 반도체 장비를 만들 반도체가 없대요.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반도체 장비가 지금 쇼티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을 쓰고 싶은데도 입고가 안 되니까 못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게 돈이 없어서 그렇다거나 투자 여력이 앞으로 뭐 할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는 전혀 아니라는 점. 그래서 포인트는 일단 내일 모레 또 바이든 대통령 와가지고 그 우리나라 방문하는 국빈 방문 미국 대통령 중에 반도체 공장 가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내일 모레. 그래서 상징적으로도 의미가 클 것 같고 환율 얘기는 아까 전에 했으니까 그리고 이 두 번째를 빨리 보면서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수율 문제, 이거 얘기가 가장 많아요. 삼성전자 주가 발목 잡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지금 그 미세공정 어느 정도까지 가 있냐. 지금 2022년 하반기 여기니까 삼성전자 3나노 써있고 TSMC 3나노 써있잖아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팩트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주 전에 있었던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올해 2분기가 가기 전에 3나노 양산을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양산 수율까지 올리겠다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2분기 끝나가잖아요.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자기 입으로 3나노 양산에 성공했다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 예. 근데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했다고 지금 썰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미 한 상태라고. 참고로 TSMC 3나노 지금 양산 못합니다. 지금 견망치가 8월이에요. TSMC는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뒤인 올해 8월에 3나노 양산이 예정이 돼 있는 건데 대만 외신이나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해서 언론을 보니까 TSMC 3나노 올해 안 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 지금 끝냈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3나노 이미 끝냈는데 발표만 안 하는 거라고. 그런 얘기가 일단 있는 상태라 3나노는 확실히 삼성전자가 TSMC를 제꼈습니다. 그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4나노입니다. 4나노. 삼성전자가 4나노 수율을 가장 못 잡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5나노 수율은 안정권에 들어와 있다고 삼성전자 임원이 컨퍼런스 콜에서 자기 입으로 직접 얘기를 했고요. 4나노 관련해서 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자신감이 좀 없어 보이는, 정확히 말하면 수율 얘기는 안 하는데 지금도 4나노 수율에는 문제가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리고 4나노를 건너뛰고 3으로 가는데 3은 양산 먼저 성공을 했고 3나노에 2세대 GAA라고 하잖아요. 게이트 올어라운드를 제대로 도입을 해가지고 2세대 양산까지 성공하면 TSMC를 미세 공정에서는 3나노로 완전히 제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는 방식이 좀 달라요. TSMC가 첨단 공정으로 넘어갈 땐 TSMC의 전략은 안정성입니다. 새로운 걸 시도를 안 해요. 지금 쓰고 있는 게 핀팩 공정인데 삼성전자가 3나노부터 GAA로 공정을 변환했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공정이고 저게 이거 실패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TSMC는 전 세계 1등이다 보니까 굳이 모험을 안 하겠다 이겁니다. 3나노까지 핀펫으로 가요. TSMC는 2나노부터 GAA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삼성전자 TSMC의 승부처는 3나노다. 4가 아니다. 4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3 얘기만 하기 때문에 3나노에서 이번에 양산 성공했다고 발표를 이제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했다는 얘기가 많아서 이미 성공했다고. 그거 발표를 하고 GAA까지 양산 수율을 만들었다 하면 그때부터 9만 원도 불가능한 게 아니다.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지금. 예. 메모리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중국 때문에. 파운드리는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중국한테 뭐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대외 변수가 그런 거지. 그 환경 자체가. 근데 미세 공정 관련해서는 자기들 수를 잡는 게 중요하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서 나노라고 나노 하니까 저게 뭔 소리 하는 건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기 나노가 나노미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1나노미터가 그 어느 정도의 이제 두께냐면은 10억 분의 1m예요. 10억 분의 1m. 그럼 이렇게 하면 감이 안 오잖아요. 우리가 머리카락 한 올을 뽑아가지고 10만 개로 쪼개면 그게 1나노입니다.
그 정도로 미세한 공정이고 TSMC보다 3나노는 삼성전자가 앞서 있는 게 맞기 때문에 TSMC가 지난달인가에 뭐라고 발표했냐면 우리 1.4나노 간다고 발표했습니다. 1.4. 지금 쟤네 3나노 양산 시작도 못했거든요. 1.4를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대만 회신에서 뭐라고 했냐면 TSMC가 삼성전자가 자기들보다 먼저 3나노 해버리니까 1.4로 우리가 퀀텀 점프하겠다고 자기들이 속된 말로 이제 좀 쪼들리는 그런 환경에서 발표를 한 것 같다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3나노 수율만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얘기만 하는데 사실 삼성전자는 메모리에서 강자고 시스템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 핵심적인 부분 GAA에서 만약에 앞선다라고 한다면 그게 결정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삼성전자 정말 9만 원, 10만 원 뭐 이런 것도 정말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 어쨌든 삼성전자를 얘기하는 한균수 매니저의 모습은 매우 낯설다. 하지만 핵심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다. 근데 이게 지금 최창준 매니저님 옷이 한균수 매니저님 이 어깨 라인이랑 겹쳐가지고 그게 한균수 매니저님 어깨가 들어간 것 그러네요. 같다고 이어진 느낌이에요. 예, 이어진 느낌이 좀 보입니다. 자, 최창준 매니저님은 마지막으로 종목을 하나 주신다면 잠깐 화면 보여주시죠. 과거에는 그 반도체 기판이 CSP 방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CSP 방식. 그게 이제 모바일에 특화된 그런 스마트폰에 특화된 그런 반도체 기판인데요.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그 자동차라든지 이 전장 쪽에 많이 적용이 되고 고성능의 그 FC, BGA 기판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데 과거에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게 사용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안 했었는데 잠깐 화면 보시면은 2020년도하고 21년도 매출액을 보여주는 건데 막대급으로. 근데 대만의 유니마이크론이 가장 그 FC, BGA 기판을 가장 매출이 많은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의 이비덴 그리고 삼성전기도 이번에 뭐 대규모 투자를 1조 원 정도 하면서 기존에도 좀 3위 정도의 그런 매출이 발생했었고 또 대만의 나냐 그리고 일본의 신코 또 대만의 킨서스 이런 기업인데 대부분이 FC, BGA 기판의 최고 강자는 대만 기업들이 가장 뭐랄까 현재 매출도 많고 증설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뒤따르는 게 일본 그 다음에 이제 한국도 삼성전기, LG노태 그 다음에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뭐 해성 DS 이런 기업들도 그 기판 쪽으로 투자를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심테까지. 근데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증설을 다 하고 매출이 많이 증가가 됐을 때 최대 수혜가 되는 기업이 어느 기업이냐.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 기업 탐방을 다녀온 이후에 내년 말까지 한번 보자. 빠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 하반기 때까지는 보자. 그런 기업이 인텍플러스예요. 인텍플러스. 지금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데 원래는 5월 말 정도에 완공을 하려고 했는데 자재가 없대요. 건물이 짓는데도 자재가 부족하대네요. 그래가지고 7월 말 정도에 이제 증설이 완료가 되고 또 추가 증설을 하는데 이 기업이 특징 있는 게 뭐냐면은 반도체에서 지금 업황이 제일 좋고 또 수익률이 수익성이 굉장히 가장 좋은 기업 그런 섹터가 어디냐면은 반도체 패키징 쪽이에요. 반도체 패키징. 거기에 검사 장비를 만드는 반도체 후공용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고 두 번째는 반도체 미드엔드 배관 검사 장비라는 건 뭐냐면은 반도체 기판 검사 장비인데 FC, BGA 기판 검사를 할 수 있는 3개 기업 중에서 최고의 기업은 2개 기업이 있는데 한 개 기업은 인텍플러스고 한 개 기업은 일본 회사고 나머지는 이제 중국 회사 좀 이제 기술력이 떨어지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인텍플러스가 기술력이 세계 넘버원이고 현재 점유율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용 2차 전지 자동차 이제 공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반도체를 얘기한다면은 전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 공정 관련돼 가지고 검사 장비, 전국 공정에 관련된 장비,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게 작년에 114억 원을 7월 달에 수주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마 L사인 것 같아요. 정확한 거는 아직 뭐 공개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올해 하반기 때 정도 됐을 때 굉장히 많은 금액의 2차 전지 검사 장비까지 난다. 그래서 심택을 못 사신 분들, 심택을 사는데 부담이 되시는 분들, 대덕전자를 사시는데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인텍플러스 같은 종목
반도체 기판, 패키지, 그리고 또 2차 전지 검사 장비까지 포함돼 가지고 저는 내년 말까지, 늦으면은 내년 말, 빠르면은 내년 상반기 말 정도까지 보시면은 아마 굉장히 이 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삼성전자 이야기도 나왔고, 그리고 뭐 인텍플러스, 그리고 원익 IPS까지 종목을 전해드렸는데요. 일단은 뭐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또 평택공장 둘러보면서 또 다른 이야기, 추가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를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이점으로 2차 전지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특이점 보여주시죠. 자, 테슬라 급등. 테슬라가 상승하면서 2차 전지주가 나란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이제 에코프로비엠하고 LNF가 이제 시총 상위 1위, 2위에 나란히 또 올라갔어요. 요거 앞으로 더 갈 수 있을지. 2차 전지 이런 양극재 소재 업체들의 강세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 볼게요. 세 분은 오늘 요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테슬라의 상승세 계속 좀 믿어도 될 것 같은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 판넬 보여주시죠. 자, 최창준 매니저님 판넬입니다. 선제 증설 고객사 확보. 무슨 뜻일까요? 선제 증설을 한 기업은 고객소가 확보가 돼 있다. 그랬을 경우는 추가 선제 증설을 하더라도 예. 자금력에서 부족하지 않고요. 예. 그리고 고객사를 먼저 확보했기 때문에 매출과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지금 신고가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익성도 좀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왜냐면은 레퍼런스가 있잖아요. 나 어디에 납품했었어. 지금 납품하고 있어. 그럼 다른 애들이 이제 나도 줘. 그러면 나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좀 물량이 딸리는데 잠깐 대기. 그러면 이제 단가가 올라가겠죠. 대기 타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기업들에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계수 매니저님 판넬은요. 불사조. 죽지 않는다. 이미 불사조가 됐다라는 뜻일까요? 네, 진짜 불사조입니다. 이 소재 업체들. 2차 전지 그 소재 업체들이 이제 불사조일 수밖에 없는 게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장이 미국장 많이 따라가는데 미국장 고포주 이게 진짜 속된 말로 다 박살났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70, 80인 애들 종목이 전체 상장사의 20, 30%가 마이너스 70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뭐 20, 30%가 아니에요. 70, 80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애들 대표적으로 막 고퍼주고 시총 막 한 뭐 500주, 600주 넘어가는 애들도 이번 조정으로 30%씩 맞았는데 여기서 2차 전지가 이 정도 PE를, 이 정도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는데 많이 맞은 게 한 20, 30% 맞았다. 이거는 사실상 불사조다.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으로 보여주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이가라 매니저님 판넬. 갈롬은 간다. 그러면 갈롬은 계속 더 간다고 봐야 될까요? 결국은 그냥 종목이 좀 엇갈릴 수 있다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갈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분명히. 이번에 뭐 실적 우려가 있다가 실적 우려가 풀리니까 뭐 후성 이런 거 되게 세게 올라가줬는데 그런 종목도 말고 이제 실제로 약간 좀 우려스러운 종목들은 사실상 다 같이 올라가기 좀 어려운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예. 최근에 올라간 건 소재 쪽이 좀 많이 올라가줬는데 뭐 장기주 안에서도 올라갈 종목들이 좀 있으니까 또 결국 또 갈럼들은 간다에 대한 컨셉으로서 그냥 또 종목이 좀 엇갈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창준 매니저님 그 판넬을 요 두 분처럼 불사조나 갈롬은 간다처럼 약간 좀 시적으로 좀 센스 있게 이렇게 적어주셔도 될까요? 내용을 요약해서 적어주셔가지고. 시적으로요? 예. 띠띠빵빵. 띠띠빵빵? 그거 뭐예요? 예. 띠띠빵빵. 전기차 타면 이렇게 가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 뭐 세 번째 거 저희가 현대기아차 여기 전기차 얘기 있으니까 거기선 띠띠빵빵 뭐 적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이렇게 가면 돼요. 알겠습니다. 이따가 세 번째 주제는 그렇게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한규수 매니저님 일단 요거 정말 짧게만 브리핑 한번 해주세요. 테슬라가 뭐 상승하면서 2차 전지주 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요거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런 일은 계속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테슬라가 근데 어제 이게 많이 올라왔다는 게 제가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테슬라가 이거 어제 이거 올라온 거예요, 이거.
이거 올라온 그 많이 겁니다, 올라온 게 아닌데 네, 제가 그래서 아까 급등을 지우고 상승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리비안이랑 루시드도 다 여기 있다가 이거 살짝 고개 이렇게 올라와요. 네, 그래서 이건 뭐 의미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뭐 테슬라는 완성차고 우리나라 소재 기업들은 배터리 소재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다르긴 한데, 우리나라 배터리 소재사들이 사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잖아요. PER이 높다는 얘기는 기대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높을수록. 다시 말해서 걔네가 PER을 한참 높게 잡아. 야, 너 앞으로 엄청 클 거잖아. 지금도 크는 중이잖아. 앞으로 몇 년 동안 연평균 30% 클 거잖아. 라고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을 많이 줬더니 막상 실적 열어보니까 뭐야 얘. 속빈 강정이었네. 이러는 순간 시세 바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안 그래도 많이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한 방에 단기로 20, 30% 그냥 두드려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1분기 실적 시즌 엊그제 끝났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때요?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중요한데 에코프로비엠 1분기 실적 어땠습니까? 컨센서스 부합했죠. 괜찮았습니다. LNF 어땠어요? 서프라이즈 나왔죠. 후성 어땠습니까? 슈퍼 서프라이즈 나왔죠. 코스모 신소재 잘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2차전지 소재의 대표 종목들이 컨센서스랑 부합을 하든지 아니면 컨센보다 더 잘 나오는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나왔지, 쇼크가 있었던 애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기대를 안 했던 애가 잘 나오는 거랑 기대를 했는데 기대한 만큼 보여주는 건 다른 겁니다. 기대를 한 만큼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실제로 기대치를, 그 기대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만 했었던 게 아니라 현실로 이제 다가오게 되니까 주가가 이제 다 버티는 거죠. 근데 이 업종이 문제가 있다면 혹시나 나중에, 지금은 잘 나오니까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이제 호들갑을 주가가 많이 떨어나가지고 김칫국을 많이 마셔놓고 주가 쭉 당겨서 근 PER을 올려놨더니 눈높이를 높여놨더니 막상 실적 가보니까 고개 젓는 순간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냥 바로. 실제로 한 번 깨지면 고퍼인 애들은 그냥 실적 발표하자마자 한 2분 안에 VR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내가 실적이 딱 나왔어요. 얘는 진짜 뭐 되게 좋을 거다. 좋은 얘기도 많아. 실적 잘 나올 거다. 기본적으로 내가 이거 실적 깨지면 팔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실적이 딱 나왔어요. 기다리다가. 딱 읽어보고 이거 팔아야겠다고 보면 이미 VI입니다. 원래 그래요. 시스템이 먼저 때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애들은 장기 성장성 보고 그냥 가는 거고, 이번 분기에서 확인된 거는 시장의 눈높이가 오버한 게 아니었다. 네, 숫자로 보여줬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가람 매니저님은 2차전지 이런 컨센보다 또 잘 나오는 기대치를 또 맞춰주는 이런 실적 계속해서 나타날 거라고 보세요? 근데 문제가 이제 뭐냐면 실적이 너무 잘 나와버리면 그 다음 컨센도 올려버려요. 부담되죠. 예, 그 다음 컨센을 올리기 때문에 근데 시장이 되게 좀 그런 게 영업이익을 엄청 잘 냈는데 불구하고 컨센을 너무 올려놨기 때문에 컨센 대비 안 나왔다. 그런 이유로 종목이 빠지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의 시장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번에 컨센은 사실 높지 않았습니다. 컨센 대비가 높지 않았던 종목들이 이었었는데 컨센 대비 잘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분기 때 2분기 때 컨센이 얼마만큼 올라갈 것이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아마 종목들이 이번에 서프라이즈 나온 애들은 아마 선반영되면서 미리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2분기 확인하고 나서 그다음 3분기는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도 종목이 달라질 거라서 컨센 대비에 대한 수치는 좀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항상 포워드 가이던스 나오는 앞에 미래 실적을 좀 전망해가지고 거기 맞춰서 또 이제 주가가 또 EPS, 선반이니까, PER 뭐 이런 거 맞아요. 때리는 부분에 있어서 진짜 그 숫자 높아진 눈높이가 맞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 꼭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자, 알겠습니다. 최창진 매니저, 그럼 에코프로비엠이랑 LNF 좀 여쭤볼게요. 뭐 지금 시총 1, 2위 딱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더 갑니까? LNF에 또 이제 수익을 쫙 짜세나게 내고 나오시는 분으로서? 에코프로비엠하고 LNF하고 거기에 코스모 신소재도 같이 붙여놔야 돼요. 코스모 신소재는 수익률이 또 마이너스. 떠넣으면 안 돼요. 이걸 세 개를 같이 붙여놔야 돼요. 왜냐면 세 개 종목이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강점이 필살기가 하나씩 있는데,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코스모 신소재는 뭐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뭐 10,000원, 12,000원, 13,000원부터 여태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고요. 요점은 뭐냐면은 현재 증설을 하고, 현재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생산 캐파가 만약에 100이다. 그러면은 2026년도까지 캐파를 따지면은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증설을 하고 있어요. 캐파가? 그렇죠. 캐파가 그 정도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죠. 누가요? 그게 증설 타요.
오. 저 LNF도 그렇고 에코프로빔이 제일 증설이 제일 많이 하고 있고 제일 많이 하고. 그다음에 LNF가 추가 따라가고 있고요. 에코프로빔이 만약에 한 6배, 7배 증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자금 조달해서 한 10배까지도 할 것 같아요. 더 시간의 문제이지. 그리고 LNF 같은 경우도 지금 한 5배 정도.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도 2024년도까지 2만 톤에서 한 7만 톤대까지 늘리고 추가 증설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2026년도 말까지는 적게는 5배에서 10배씩 증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이 최소한 5배 증설을 한다. 진행 중이다. 그러면 2026년도는 매출액이 5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영업이익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은 4배, 5배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공시가 다 나는 재료들이잖아요.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주가는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현재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PR이 뭐 보통 LNF 에코프로비엠이 한 60배 정도 될 거예요. 저기 코스모 시절까지. 그러면 내년에 실적이 거의 뭐 또 한 2배 정도가 증가가 된다? 그럼 PR이 30배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년도 한다 그러면은 또 뭐 한 20배 떨어지는 거고. 그럼 증설 이슈 그리고 포워드 가이던스는 여기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다? 반영이 돼 있는 거죠. 이미 돼 있다? 돼 있죠. 돼 있는데 PR이 지금 올해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60배인데도 주가가 안 빠지고 시장 막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데는 안 빠진다는 얘기는 올해 예상 실적 기준일 때 PR이 뭐 60배다 이걸 봐주는 게 아니고 앞으로 2025년도나 2026년도까지 그 증설을 한다는 거를 감안을 한다면은 예. 뭐 PR이 현재는 60배지만은 PR이 뭐 한 15배, 10배도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죠. 네. 그럼 더 갈 수 있다? 당연하죠. 제가 그때 막 2차 전지 안 가고 반도체 안 갔을 때 분명히 한 얘기가 있어요. 찐빵에 안고가 없으면 안 되는데 대한민국 주식 투자를 하면서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소부장을 하지 않으면은 안고 없는 찐빵 투자다. 네. 그거죠. 알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가요. 나머지 두 분도 그렇게 보세요? LNF,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비엠 더 간다고 보세요? 지금 주가에서? 길게 보면 더 가죠. 얼마나 길게요? 뭐 앞으로 2년, 3년도 안 죽을 것 같은데. 그래요? 중간에 그 대신 부침이 좀 많겠죠. 근데 한 더 중요한 게, 누워가지고 더 중요한 게 오래 뭔지 하고. 아세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요번에 시장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 때가 5월 13일이었거든요. 예. 그때 LNF 딱 직전 저점 위치에서 딱 지지받고 그때부터 날린 거예요. 신고가 가버렸잖아요. 항상 시장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시장에서 가장 강한 대장주하고 주도주는 시장을 이겨버려요, 그냥. 네, 그게 바로 2차 전지 소재하고 반도체 기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갈로문 간다에서는 LNF,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비엠 있습니까? 뭐 LNF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원래 이번 주에 이제 준 미팅이 하나가 있었어요. 기관들하고. 근데 그게 LNF의 요청으로 의해서 취소가 됐다라는 좀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뭐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뭐 그런 설이 좀 있습니다. 썰이 그냥 돌아다니는. 그런 썰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 대형 바이어가 미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 미팅은 취소했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게 기관 미팅이었는데 취소를 하고. 그게 미팅은 취소를 하고 LNF가 바이어 미팅이 잡혀서 그것 때문에 지금 기관 미팅이 취소됐다라는 설이 좀 있을 정도로. 요거는 소문이 확인되지 않은 그냥 소문일 뿐입니다. 네, 그렇죠. 팩트는 예. 아니니까요. 뭐 제가 뭐 기관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제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그런 설이 있을 정도로 지금 LNF 자체가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나간다. 예, 이 종목은 뭐 증시가 엄청 깨진다거나 어떤 다른 이슈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고가 레벨은 적어도 버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저한테 있는 다른 핵심 종목은 사실 이런 종목도 좋긴 한데 예. 저는 좀 숨겨진 종목을 좀 찾고 있거든요. 그 종목으로 바로 갈까요? 그거를 바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그냥 왜요? 드리기가 약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드리는 거예요? 예, 그 약간 뭐 숨겨진 종목이긴 하는데, 예, 그냥 말씀 나온 김에 예. 말씀드리면, 그 SFA라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SFA라는 종목인데, 이게 사실은 다들 아시는 분들은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으로만 아실 겁니다. 근데 디스플레이 종목인데 오늘 좀 많이 올라가졌거든요. 그동안 눌려져 있다가 많이 올라가졌는데 매출액을 이번에 사업보고서 보시게 되면
비중 자체가 디스플레이 쪽이 많이 줄어들고 2차 전지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게 2차 전지 장비가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번에 보게 되면 SK온 쪽에서 헝가리 쪽에도 장비가 하나 좀 들어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원래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스 배출을 하는 공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디게싱 장비라고 지금 그게 SK온 쪽으로 디게싱 장비가 하나 들어간 걸로 알려져 있고 네, 최근에 나온 게 이제 LG 엔솔의 그 비파괴 검사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비파괴 검색기라고 해서 어떤 뭐 화재가 나타났거나 그런 거를 검사를 하는 장비가 비파괴 검사 장비인데 그게 이번에 LG 엔솔에도 들어갔다라고 이제 기사화가 되면서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SK온 쪽에도 헝가리가 들어가고 LG 엔솔도 들어가고 할 정도로 기술력을 좀 인정을 이제 받기 시작을 해서 점유율이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디스플레이 종목으로 인식이 되다가 이제서야 2차 전지 장비로 인식이 되고 있는 회사라서 사실 이게 진짜 더 확산이 되고 점유율만 더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주가가 지금 위치는 좀 저가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 데다가 이거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국내에 있는 대형사 하나에 또 들어간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네, 그건 확인된 바가 아니니까 뭐 지금 S사 쪽으로 하나가 더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좀 조심스럽다라고 해서 이건 다 확실하게 언급드리기 좀 힘들겠고요. 근데 뭐 어쨌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대형 회사, 그러니까 작은 회사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대형 회사들한테 SFA의 장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 있고 디스플레이만 본다면 만약에 하반기에 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뭔가 증설이나 투자 이익이 나타나게 되면 2차 전지 장비에다가 지금 점유율을 낮춰놓고 있는 디스플레이까지 붙는다면은 아마 이 종목은 지금 가격은 하반기에 볼 수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도 그냥 저는 계속 종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추적을 하고 있거든요. 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저처럼 좀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인맥과 여러 가지 정보와 소스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으신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 오해하실까봐 저희가 이거 확인되지 않은 그런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추가적으로 좀 공부를 해 보시고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거 확인되지 않은 정보라는 거 이가람 매니저의 특별한 또 소스가 있나 봐요. 그런 부분에서 좀 확인되지 않은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작진 측에서 저 2차 전지는 얘기가 너무 뻔하다고 그냥 빨리 넘어가자 그래서 한윤수 매니저님하고 최창주 매니저님 종목하고 투자 포인트만 딱 듣고 넘어갈게요. 전기차 얘기해야 되니까. 대주전자재료요? 대주전자재료? 네. 실리콘계 응급제 할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리콘계 응급제 제대로 하는 회사는 지금 대주전자재료 사실상 하나밖에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향으로 실리콘계 응급제 함량 비중 5% 정도 지금 납품하고 있는데 엊그제 또 보도가 있었어요. 엔솔에서 내년까지 함량 2배 올리겠다. 근데 이것도 사실 말던 얘기긴 합니다. 그전에도 로드맵에 나와 있던 거라서. 근데 중요한 건 한 번 더 이제 확인을 해줬고 지금 5% 들어가는데 10%로 늘린다더라. 그걸 대주가 납품한다.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이 있어서 최창주 매니저님 전에 아까 최창주 매니저님이 앙꼬 없는 찐빵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앙꼬는 일본어입니다. 팥소가 표준어입니다. 말씀하셔서 팥소로 가겠습니다. 예, 팥소 없는 찐빵이라고 하겠습니다. 파스 없는 찐빵입니다. 누가요? 네? 누가요?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소부장을 안 하면은 본인 파스 말씀하시는 줄 알고 없는 깜짝 찐빵 놀랐잖아요. 투자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팥소 매니저님 종목 받아보고 넘어갈게요. 제가 파스인가요? 그럼요. 여기 그 세상의 팥소는 최창주 매니저님 아닙니까? 좀 어감이 좀 안 좋은데. 아니 반도체랑 2차 전지는 팥소라 그래놓고 아니, 짜세로 가야죠. 짜세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짜세 매니저님 2차 전지 종목 받아보고 넘어갈게요. 에코프로비엠이 올라가다가 뒤늦게 이제 LNF가 추월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코스모신세제 탐방을 갔다 오고서 이거 대규모 한 3만 세대, 뭐 4만 세대 아파트 단지에 온 줄 알았습니다. 코스모신세제 토지 평수만 9만 평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에코프로비엠 화재라든지 또 내부자 거래 이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고객사들이 뭐랄까 납품처를 다변화하려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코스모 신소재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까지 말씀을 해 주셨고요. 2차 전지 계속해서 정말 뭐 한기수 매니저님 불사조 얘기한 것처럼 대마불사 수준까지 좀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기대감도 많이 펼쳐집니다. 자, 마지막 특이점으로 가볼까요? 마지막은 자동차 얘기해 보면서 마무리하죠. 요거는 짧게 가겠습니다. 세 분 판넬 적어주시면 되고요. 우리 그 파소 매니저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시적으로 자, 그 은유적으로 그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차, 기아. 야, 전기차에 21조 원을 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요거 내용이 어떤 건지 일단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현대차와 기아가 여기에 조금 더 올인해주고 조금 더 통 크게 돈을 써주면서 국내 전기차 본격적으로 질주할 수 있을지 관련 종목들도 들썩들썩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게 과연 눈부시게 성장할 수 있을지 혹은 이미 벌써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된 건지 매니저님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직도 열심히 쓰고 계시지만 올린 분부터 살펴볼게요. 올려주시죠. 자, 일단은 한길수 매니저님 먼저 한번 가볼게요. 최창준 매니저님 먼저 갈까요? 예. 가장 시적인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자동차는 달린다. 그럼 자동차가 뭐 어때요? 걸어갑니까 자동차가? 멋있지 않나요? 어떤 게요? 이게 진짜 진정한 시적인 거 아닌가요? 자동차는 그 시적이라는 거는 그 작성자의 내포된 의미를 한번 들어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동차는 달리는 거예요. 예,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내연기관차가 됐던 전기차가 됐던 달려야 되는데 현재 시점은 전기자동차죠. 전기차고 방향성이 전기자동차도 지금 방향성이 틀어져 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다가 21조 원을 투자한다. 예, 그러면은 좋은 거죠. 좋은 전기자동차가 더 빨리 달리거든요. 알겠습니다. 별 내용 없는 것 같으니까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자동차는 달린다. 한길수 매니저님은 근데요. 아니 예. 저는 불만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저희는 아니, 민주적이니까. 이거 매니저마다 다 스타일이 있고 성격이 있고 예. 그게 있는데 왜 앵커가 왜 시적으로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내 마음이지. 아니 한번 시도해봤다 안 되니까 약간 지금 기분 제 상한 것 스타일이- 같은데. 제 스타일이 있는데 좋았어요. 자동차는 달린다. 그렇죠. 예. 잘했다고 이야기해 예,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또 시적으로 가죠. 얼굴이 또 옷 색깔이랑 똑같아지고 있으니까 빨리 저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길수 매니저님 판넬 17,300달러에서 23,300달러. 뭘까요? 평균 판매 단가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뭘까요? 맞습니다. 현대차가 글로벌 평균 판매 단가 5년 전이랑 작년 겁니다. 5년 사이에 평균 판매 단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많이 올라왔죠. 네, 판매 대수가 사실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단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냥 뭐 이 얘기까지 추가로 빨리 하면 현대차가 소나타 단종시킨다고 하는 거 들으셨죠? 네, 아주 상징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종시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소나타? 뭘까요? 안 팔려서. 오. 소나타 안 팔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 사서. 소나타 살 사람이 다 그랜저를 사서 그런 겁니다. 소나타 살 사람들이 다 그랜저 네. 탄다. 세그멘트가 글로 넘어갔어요. 예전에 오. 이제 중가 라인 또는 중저가 소나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사람들이 소나타 살 바에 그냥 그랜저 사기 때문에 소나타 라인업을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게 단적으로 저게 이제 평균 판매 단가 상승을 또 대변하는 사건이기도 하니까 네, 판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게 예. 제일 중요합니다. 예전에 막 저희 어렸을 때는 네. 동네 이제 그랜저 타는 어른들은 그래도 상당한 부자였던 걸로 기억을 그랜저가 하는데. 별명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그랜다이죠. 그랜다이죠. 그리고 소나타 같은 경우도 중형차로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예. 그렇죠. 일본 이제 그 부품들 많이 써가지고 처음에 나올 때 굉장히 차가 내구성도 좋고 좋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랜저 타고 다니면은 그랜다이저라고 그 별명이 붙었어요. 많이 안 다녔으니까. 그리고 약간 차체가 굉장히 튼튼하고 멋있어 보였잖아요. 예전에 그랜저급이 지금 제네시스급이랑 딱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전에는 그 느낌이 그랜저 타면 딱 평균 판매 단가 상승. 예, 그랜저 근데 타면 좀 연식이 좀 부자였습니다. 되셨나 봐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그리고 이가람 매니저님 판넬로 한번 가볼게요. 화이팅! 별 내용 없습니까? 예, 뭐 자동차 갖고 계신 분들 예. 네, 파이팅입니다. 그게 뭐예요? 아, 자동차주 가지고 계신 분들 파이팅이다. 예, 예. 그 뜻은 본인은 안 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은 좀 아까워하고 있습니다. 잡을 아까워? 걸, 살 걸. 살 걸. 살 걸 그랬다. 아직 안 늦지 않았나요? 네, 왜냐면 지금 네. 저희 둘이서도 저하고 한국수 매니저님이 저 옛날에 둘이 같이 했었을 때 한번 그때 예. 그때 자동차주 SL하고 하신 때가
저점이에요. 맞아요. 너무 저점이에요. 그때 맞아요. 안 사는 게 너무 후회했을 정도로 지금 눌림 좀 기다리고 있는데 눌림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저는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을 응원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의미에서 나는 못 샀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파이팅! 그럼요. 이런 네, 의미로.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한기수 매니저 시간이 없으니까 정말 짧게 가볼게요. 전기차에 현대차, 기아, 현대차 그룹이 21조 원 투자. 뭔 내용입니까? 현대차가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를 산업에다가 21조 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참고로 국내 전기차 연간 생산량이 한 35만 대 정도 됩니다. 2030년까지 144만 대로 4배 정도 늘리겠다고 했는데 참고로 현대차 2030년 전기차 생산 목표치가 330만 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2030년까지 국내 생산량을 4배 정도 늘리고 2030년 글로벌 전체 생산량, 현대기아차 뭐 해외 공장 많으니까 그 전체 생산량의 40% 이상을 국내에서 만들겠다. 뭐 이 얘기 한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얘기가 나온 건가 보니까 오늘 그 산업부 차관이 기아 화성 공장에 갔었는데 거기 관계자가 브리핑을 그렇게 한 거랍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의미가 되게 큰 건 아니고 거의 뭐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이랑 뭐 대동소이하다. 네, 큰 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 자동차주는 요 투자 소식에 있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최창주 매니저님은 좀 이렇게 투자를 전기차 쪽으로 대량으로 이렇게 대거 자본이 투입이 된다고 하면은 좀 꼭 담아야 될 거나 아니면 눈여겨봐야 되는 그 섹터의 뭔가 이슈? 이런 게 있을까요? 전기차의 그 가장 중요한 그런 부품은 배터리예요. 배터리. 그래서 역시나 2차 전지 소재입니다. LNF로 또 가실 거예요? 이제는 코스모스 쪽으로 가야 돼. 어제 잘랐잖아요, 제가요. 실시간도 하셨습니다. 어제 25만 원에 예. 컷 봤죠? 네. 네, 오늘 찍고 내려왔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최창주 매니저님 판넬 내려주시고요. 저희 포트폴리오 갔다 올 때까지 잠깐 쉬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이서 화신하고 SL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좀 해볼게요. 한기수 매니저님 그 평단 올라간 거, ASP 올라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품사들도 조금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 현대기아차 그 시청자분들 아실 거예요. 현대차 기아차 실적 어땠어요?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예. 그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 완성차 회사가 있고 자동차 부품주가 있는데 완성차가 실적이 되게 잘 나왔다? 그럼 자동차도 잘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완성차 회사들 실적을 먼저 발표하니까. 근데 이제 실적이 나왔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SL이랑 화신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SL 화신 1분기 실적이 나왔거든요. SL 1분기 실적 어떤 줄 아세요? 슈퍼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슈퍼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그냥 서프라이즈가 아니에요. 제가 숫자 처음에 잘못 본 줄 알고 자세히 다시 봤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화신은 그럼 안 좋았냐? 화신 잘 나왔죠. 화신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 SL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냥 묻혔습니다. 화신도 잘 나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둘 다 좋다. 네. 예. 그럼 자동차 뭐 부품주 지금은 좀 늦었다. 이가람 매니저님 화이팅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들어가는 건 좀 늦었다고 봐야 돼요? 이게 지금 막 비중 태우기는 좀 그렇긴 한 게 말씀을 잘 해주신 것처럼 예. 최근에 주가가 좀 이게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라오긴 해가지고 그렇죠. 제가 오늘 장 끝나고 공개 방송을 하고 왔잖아요. 매주 월수금 하니까. 하고 오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최근에 자동차주 얘기할 때마다 맨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나는 완성차 대장, 저는 현대 모비스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그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자동차 이거 두세 달째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 부품주는 그냥 두 개만 보시면 돼요. 무조건 SL 화신 두 개가 대장입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리고 나는 얘네가 좀 실적도 좋고 괜찮긴 한데 난 좀 화끈한 걸 원한다. 그럼 현대공업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외에 다른 종목은 아예 안 보셔도 무방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똑같은 얘기하고 왔고요. 근데 SL이랑 화신이 오늘 어제 실적 좋았고 얘네 최근에 좀 많이 올려놓기는 했잖아요. 근데 현대공업은 오늘 종가상으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얘 아직도 박스 안에 있어요. 아직도. 이렇게 보니까 비슷해 보이는 거지 얘네 올라올 때 현대공업은 사실상 거의 안 올라왔습니다. 오늘 장중에 좀 튀었죠. 근데 아직도 박스 안에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오늘 장 끝나고도 얘기하고 왔습니다. 예. 네. 현대공업도 실적 괜찮거든요. 막 폭발적으로 좋아지는 애는 아닌데 그냥 쏘쏘 딱 괜찮습니다. 그럼 이가람 매니저님 그냥 현대차, 기아 사면 안 돼요? 뭐 현대기아차도 괜찮죠. 예. 괜찮은데 근데 하실 때 이런 건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계속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리스크 얘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해결되지 않으면은 또 딜레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또 다시 리스크가 발생될 상황이 있어서
제가 오늘 좀 증권사 리포트 자료를 하나 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이거 같이 좋습니다. 보면서 좀 말씀드려보자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현대기아차랑 완성차 기업들이 위에고요. 아래는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인데 이 둘이 말하는 반도체 수급에 대한 전망이 달라요. 완성차는 말하고 있는 게 지금 뭐 21년과 지금 유사한 수준이고 23년에는 괜찮아질 거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BMW도 23년도에는 개선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한다. 라고 적혀져 있는 게 지금의 요 전망치가 있어요. 이게 저 아래에 있는 게 얘가 BMW 되는 거고요. 폭스바겐도 거의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들 23년도, 22년도 후반, 23년도에 괜찮을 거다라는 게 완성차의 입장인데요. 아래 보게 되면 반도체 회사들이에요. 차량용 반도체 회사들은 24년이랑 25년을 봐요. 서로 다른 얘기하고 있네요. 서로 다른 얘기거든요. 결국엔 반도체를 줘야 될 회사에 대해서는 24년, 5년을 보는데 반도체를 받아가지고 쓰는 회사는 23년을 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엇갈리는 전망치라서 지금 유일하게 NSP만 23년도에도 어쨌든 부재 현상이 이어질 거다. 이런 멘트만 하고 있고 결국 다 24, 25년인 건데 완성차만 23년도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둘 간에 어쨌든 이제 교집합이 나타날 텐데 결국엔 결론은 24년도 정도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다 풀릴 걸로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아직도 1년 반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럼 결국에 완전히 다 풀리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 그 완성차들이 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지금처럼 마진 높은 것만 팔 건지 아니면 신제품을 내놔서 어떻게 가져갈 건지 아니면 내재화를 더 가져갈 건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완성차들과 차라는 반도체 업체들의 가이던스 발표할 때마다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잘 체크를 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1년 이상은 이런 지금 뭐 차량 공급에 대한 좀 난항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네, 그렇죠. 그럼 중고차 가격 올라갈 거 케이카로 갈까요? 근데 중고차 가격이 지금 미국만 봤을 때는 만행 지수가 꺾였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CPI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신차 가격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렇게 영향이 따지다 보면은 결국 신차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일단은 중고차 꺾였으니까 그건 조금 이따가 이제 만행 지수나 중고차 가격 올라가는 추이 보면서 그때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동차까지 오늘은 정말 큰 산업들 이런 거 위주로 좀 많이 좀 짚어봤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해봤고 자동차 이야기 해봤고 2차 전지 이야기 해봤습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받쳐주면서 이런 대형 미래적으로 구조적인 좀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공부 여러분들 더 많이 해보시고 저희가 종목까지 전해드렸으니까 다시 보기 한번 보시면서 조금 더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